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 나와 있어서 조금 놀라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부터 이틀간 대타로 뛰는 송찬욱입니다. 오늘도 국내에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 뉴스가 있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밀착.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어제 2시간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5시간 반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회담 장소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주기술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무조건 지지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위험한 무기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죠.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서방으로부터 고립된 왕따들이라고 이 둘의 만남을 표현했습니다. 네, 이어서 돌직구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 개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벌써 충돌 양상입니다. 신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촛불은 거짓, 태극기는 진실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 필요성을 가장 먼저 꺼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이념이죠. 대북 심리전 재개 등 이념 전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6.5. 스토킹 범죄 관련 112 신고가 2년 사이 6.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12면입니다. 2020년 4,500여 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29,5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35,000여 건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오늘이 전주안의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후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졌지만 스토킹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스토킹, 데이트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경찰이 긴급 출동해야 하는 코드 제로 발령도 지난해 6,200여 건, 그러니까 하루 평균 17회꼴로 발동됐습니다. 가해자를 구금해서 피해자와 분리를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먼저 함께 보시죠. 바로 중단.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고소득자는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겨레 6면입니다. 지난 1월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 상품인데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일반형은 27일 접수를 중단하고 우대형은 집값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한을 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한정된 지원 여력을 저소득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반등세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성훈 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지지를 밝힌 두 정상.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끼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30분 기다린 푸틴, 북러 군사 밀착. 어제 북러 두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는데 두 지도자는 상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езидент. 바쁜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해 주고 같이 한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приняли. И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만나서 반갑습니다. Тем более, что такие события у вас были 75 лет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А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Эти народные мудрости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именимы к современны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예. 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난다니까 굉장히 꽁꽁 숨겨놓을 줄 알았어요. 결과 정도 발표되고요. 예. 그런데 어제 만남부터 쭉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나요? 뭐 러시아하고 북한 모두 지금 뭐 멘트에서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고립된 환경에서 그나마 친구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우방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나 북한이나 세계에서 고립된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믿을 뒷배가 있다. 예. 이런 거를 세계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죠. 또 국내적으로도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국내 지지 기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 비밀리에 하더라도 네네. 저런 그 장면들, 저런 그 연출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전 세계에 타전되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어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의 아주 주요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이번 회담에서 김여정 부부장,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동행 여부 참 불투명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스턴위치 우주기지에서 방명록을 쓰는 김 위원장 옆에서 있는 김 부부장의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이제 밀착 수행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저 방명록에 김정은 위원장 어떤 내용을 썼을까도 궁금할 텐데요. 내용은 첫 우주 정복자들을 낳은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 물론 표현을 러시아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우주 기술을 추켜 세우면서 기술을 제공받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적극 화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바로 우주기지에 당신을 데리고 온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저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일단 뭐 하여튼 아까 이런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네. 무슨 거래를 했을까거든요. 그 일단 저 김정은이 방명록에 쓴 저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그 지구상에서 우주 시대를 연 나라는 러시아고요. 그렇죠. 1957년도 10월 달에 그 스푸트닉 위성을 처음으로 올려놓으면서 네. 그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시대를 연 러시아의 자부심과 기술이 집약된 곳이 바로 저 우주 발사 기지고요. 네네. 저쪽에 가서 직접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거는 일단은 가장 먼저 푸틴도 얘기를 했지만 위성 발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그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위성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 네네. 이 얘기를 했죠.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김정은이 위성 발사 2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세 번째는 저는 10월 달에 곧 한다고 했으니 네. 크게 무리 없이 성공은 하겠지만 문제는 그 우주에 올려놓는 그 위성의 해상도랄까 네. 첨단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보다 안정적으로 위성을 하나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적어도 여러 개의 위성을 다각도로 놔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위성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위성 협력이 우주 발사를 통한 위성 협력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근식 전 실장님도 사실 이 국제정치 북한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방금 우리 그 전성훈 비서관님께서 말씀해 게 정찰 위성 얘기를 해줬는데 물론 이것도 국제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큰 사안인데 사실 미국 등 서방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한다 이런 표현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무기를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지금 무기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렇죠. 국내적으로 포탄이라든지 무기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갈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재래식 전력의 무기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저 관련돼서 우주 정찰 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2021년 1월 달에 8차 노동당 대회를 엽니다. 그 네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제시를 해요. 네. 그 5대 과업에 따라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실험 발사 그다음에 미사일 쏘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SLBM이라든지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 5대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찰 위성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정찰 위성을 지금 2번이나 쐈습니다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한 스스로도 실패를 자인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5대 과업이 5년 안에 더 전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정찰 위성에서 계속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드디어 러시아에 가서 아까 우리 전성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산업 기술에서 러시아가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가서 상징적으로 정찰 위성 성공을 위한 기술적 또는 또 이전을 좀 받겠다. 네. 아마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예. 줘야 되니까 또 무기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이런 대포 같은 것을 러시아에 주려면 제국지와 싸운다고 하는 저런 명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세계 여러 시민들이 다 알지만 지금 제국지 이야기하면 얼마나 험악한 이야기입니까? 네. 제국지와 싸우겠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두 나라로서 가장 국제규범을 파괴한 무도한 전쟁의 동반자가 돼버린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참저 북러 정상회담이 우리 안보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굉장히 좀 기괴한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정상 이 우주 기지를 함께 시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 로켓 발사 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혁신적인 기술로 만든 꽈리탑입니다. 다른 데에 없습니다. 이게 뭐 화염 맞습니다. 이들 이 우주발사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수준이 보조 포함해서 8m네. 이렇게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в собранном виде,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8 метров в диаметре. 우주 강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발사장에서 그 상봉의 기회를 마련했고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강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전성훈 전 비서. 네. 사실 그 북한은 뭐 당연한 것 같고 러시아의 뭐 대통령실 개념인 크렘린궁 같은 경우에 이 그래서 무기 거래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연히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 장면만 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놓고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상당히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미 많이 무력화됐지만 아, 예, 예. 이제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이상 구속받지 않겠다. 예. 이런 거를 김정은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모든 뭐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는 북한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도 북한에 수출도 못하고 또 수입도 못하게 돼 있는데 저걸 예. 하겠다는 거고. 이번에 그 두 사람 얘기를 나눈 거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네. 서방 세계를 제국주의다,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등 네. 이런 얘기는 사실 김정은이 이번에 3박 4일 2,700km를 달려가지고 푸틴 저렇게 만난 거는 네. 나름대로 큰 수를 둔 겁니다. 예. 그 5년 전에 트럼프 만나서 하나회에서 하려던 그 큰 수가 실패했죠. 예, 예. 다시 한번 두는 겁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단 러시아를 잡고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앞으로 그 동북아 정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 하면 지각대장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정상이기도 한데 이례적으로 30분이나 먼저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면서 이 부분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사실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푸틴이 다른 나라 정상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고 예.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악명이 높죠. 예. 지각 왕으로 악명이 높고 그건 아마 저는 본인이 게으른지는 몰라도 예, 예.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좀 늦게 가서 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도 있고 예, 예. 뭐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애 네. 태우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이번 30분 일찍 간 거는
글쎄요,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한 것 같아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목이 잡혀 있고 지금 많은 외신들이나 전문가들 말씀하듯이 예, 보도하고 말씀하듯이 지금 뭐 무기 지원이 포탄, 재래식 무기가 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푸틴 대통령이 더 급한 상황. 그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뭐 이번 기회에 푸틴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 만날 때도 저렇게 30분 일찍 갈 필요는 없지만 예, 예. 정시에 가는 거는 좀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가 문제가 아니고 2014년엔 보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 만나면서 4시간 15분 지각한 적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메르켈 총리가 되게 화를 냈죠. 그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전 예의가 아니죠. 근데 푸틴 대통령 글쎄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게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전용 고급 리무진 차량을 직접 소개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차의 이름은 아우루스고 이게 러시아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친근감을 보이고 있는 장면 여러분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김 위원장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겠죠. 이 장면을 보고 사실 실내 뒷자리에도 앉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5년 전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목소리도 참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6월에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의전 차량 비스트라고 불리죠. 캐딜락 1을 소개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때 뭐 캐딜락 1의 내부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보안 사안일 수 있는 건데 이 내부 구조가 이 부분도 보여주면서 친근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이 북러 정상의 이 모습 이제 현장에서 포착한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 예정에 없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만큼 눈길 끄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죠. 뭐 그렇죠. 또 이 방탄되어 있는 뭐 그렇죠. 그 설계에만 1,720억이 들었다는 네네. 러시아판 롤스로이드다. 이 차량이 지금 이런 명명을 받고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네. 굉장한 친밀감, 뭐 최고의 친밀감을 보여준 뭐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네네. 또 본인의 이러한 그 방탄용 차량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최고의 친밀감을 표시를 한 것이다. 예. 그러면 이거는 뒤집어 보면 뭐냐면 굉장히 러시아가 급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오래 이제 되고 있으면서 네네. 재래식 무기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북한 그 김정은의 좀 이러한 만남이 예. 외신에서는 잘못된 만남, 예. 아니면 왕따 동맹,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네네. 지금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사실은 지금 EU나 뭐 미국이나 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네네. 있는 상황에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그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번에 예.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굉장히 있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무슨 거래를 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특히 그 조춘용 재래식 포탄 생산 담당하는 군수 공업 부장이 같이 갔어요. 네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러시아와의 이런 만남은 북한은 핵 그리고 또 위성 정찰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기술을 또 이전받고 대신에 반대 급부로 북한은 러시아에게 이러한 재래식 무기를 좀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전 세계가 주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만남으로 세계 평화가 깨지면 안 된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뭐 이 차량을 보여주고 이런 것은 네네. 정말 푸틴의 이 다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금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3박 4일에 거쳐서 러시아를 가고 있는 사이에 그 의미는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공석인 상태라는 의미였을 텐데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란 게 김근식 전 실장님. 예.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없는 상태에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쐈다.
어제 오전에 그 소식 듣고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 그러니까 수령이죠. 예. 북한의 수령이 국내를 비운 사이에 저렇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하는 것은 굉장히 전례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 내부는 이 독재 체제가 굉장히 심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수령이 외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저런 군사적인 결정을 내려서 그게 작동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저는 최근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그런 변화의 모습들 몇 개 보이는 게 있는데 예. 그 과거에는 한미 연합 훈련을 할 경우에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뭐 비난하고 뭐 과도하게 욕하고 하지만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만약의 경우 이게 정말 어떤 애기치 않은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김정은 시대 들어가가지고는 한미연합 훈련 기간 중에도 미사일 쏩니다. 그러게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모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저는 지금 평양을 비우고 러시아로 가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단거리 미사일을 2발 쐈다.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러 정상회담에 갖는 어떤 한미 일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지죠. 예.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그만큼 김정은이 자기 군부에 대한 장악력은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워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쏘고 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군부 장악에 대한 수령의 지도력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걸 아마 또 과시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슈는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응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네. 또 그러면 푸틴이 지금 이제 북한을 또 방문할 수 있다. 이 의미일 텐데 뭐 우리 정부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좀 동북아 정세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아시아에서 그 소위 그 강대국 경쟁이다, 신냉전이다 하는 거는 중국과 미국을 이제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북러 관계를 볼 때 러시아가 아시아의 강대국 경쟁에 뛰어든 꼴이 되었습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러시아까지 상대해야 되는 네. 두 개의 거대한 적대 세력이 아시아에서 등장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북한에 없는데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대외적인 메시지는 김정은이 없어도 북한 체제는 작동한다 예.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뭐 일각에서 북한 지도부를 뭐 공격한다, 참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거를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이 보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북아 정세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곧 나올 것이고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2차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세 개 부처 동시에 바꾼 거 정말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특히 이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인사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이 사정 교감을 통한 신원식 의원의 소신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근책선 부분 개각 신원식의 소신.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어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체부 장관을 지냈었죠. 뭐 유명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 이번에 바뀌게 됐는데요. 일단 이 개각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해야겠는데 일단 뭐 여기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전주혜 의원도 나와 계시고 민주당 대변인 안민수 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각각 좀 여쭤볼게요. 이번 인사 어떻게 먼저 여당에서 평가하십니까? 또 이번 개각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네. 국정 과제와
개혁 과제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네네. 사실 필요한 개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각의 폭이나 네. 횟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이 두 번째 개각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국방, 문화 또 이 여성가족부의 좀 국정 과제 추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물의 발탁보다는 그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국방부 내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전략통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국방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최적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천 장관 후보자 역시 또 한 번 그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때 또 검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 문화체육부의 그 국정 과제를 이행 속도로 좀 낼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러한 능력이 검증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행 또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양성평등진흥원장을 좀 지내셔서 여가부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런 인사들로 꾸려서 그동안에 좀 속도로 못 낸 국정 과제를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분으로 저는 구성이 된 아주 적재적소 배치의 개각이었다. 이런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주혜 의원님 전문성 있고 최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는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속이 많이 복잡할 겁니다. 특히 수도권이랄지 이런 데 출마하실 분들은 아예 큰일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당 사정입니다만. 왜 그런 거죠? 일단 언론사도 그렇고 아무리 작은 조직도 인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랄지 부서장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조직을, 회사를 끌고 가겠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통령 인사는 더욱더 엄중하지요.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뒤로 3명을 바꾸는 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인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지 할 거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방과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국방부 장관과 저는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경질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어땠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파행 놓고 국회에서 화장실로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화장실은 아닌가요? 아무튼 국회에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 해병대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사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 보기 전에 이거 특검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여당이 안 하려고 하더라도. 특검으로 사안을 실체를 규명해야 돼요. 우리 해병대원이 안타까운 희생을 했는데 이건 외압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이렇게 경질로 보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20년 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영부인께서 인사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이 언행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대통령이 MB정부 때 분들을 교육부 장관 그렇지 이조 장관,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렇지 이번에는 문체부 장관까지 이게 무슨 장관 재활용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이게 과연 좀 뭐랄까요? 새롭게 하겠다, 일신하겠다, 정말 개혁하겠다 이런 모습을 비춰질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엇갈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후보자들이 이 소감을 밝혔는데 이걸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끊임없이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 소감 다 함께 듣고 왔는데 뭐 지금 여러 평가를 해주셨어요. 김근식 실장님, 후보자들 어떻게 소감 들어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특히 뭐 방금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유인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년 전인가요? 장관을 하고 똑같은 자리를 다시 하게 된 거긴 해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세부처 장관 그 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교체 그 사유 내는 교체 이유가 있었다고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우선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야당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폐지를 눈앞에 둔 부처인데 그렇죠. 그 전에 이 김현숙 장관이 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폐지를 준비하는 그런 활동력 있는 리더십을 좀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 네. 특히나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그립감 같은 걸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책임감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어쨌든 교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거기에 김행 전 비대위원이 왔던 것은 양성평등진흥원장을 하면서 네네. 여가부 전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나름대로 폐지의 마지막 장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다는 그 정무적 감각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아까 그 소감에서도 그걸 밝힌 것 같고 그렇죠. 신원식 국방장관 지명자는 뭐 발언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그 논란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야당도 준비를 많이 하고 여당도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그 검증의 기회를 가지면 되는데 신원식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했던 발탁했던 배경이나 신 장관이 스스로 지금 소감을 밝히는 것도 군대다운 군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대한민국이 좌클릭됐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좀 가운데로 옮겨놓겠다고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정율성 기념공원이라든지 김원봉 의열단장을 뭐 우리 서운한다든지 국군의 뿌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에게는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신원식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사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명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문체부 장관 유인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하기 그렇습니다만 전임 박보균 장관이 대통령께서 상당한 시간을 줬는데 평가할 만한 나름대로 성과를 못 냈다라는 좀 미흡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게 부처와 포괄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이걸 좀 그립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 아마 10수년 전에 문체부 장관을 했던 유인천 장관을 다시 발탁한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그 나름대로 의미와 그 교체 수요는 있습니다만 인사검증이라는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모든 장관 인사에 뭐 논란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없겠지만 이번 이 후보자 3명 가운데 바로 이제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도 좀 조언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교감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저희가 인사를 뜨겁게 논한 사이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또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 과거부터 인연이 굉장히 컸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야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으니까 발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겠죠. 신원식 후보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신 후보자가 삼성 장군 출신으로 정책과 야전 두루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부터 여러 경로로 신 후보자에게 국방 안보 분야 관련 조언 등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선 캠프에도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신 후보자는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에 결별을 하긴 했습니다. 이후에 신 후보자가 국방이 여당 간사죠. 외교 안보 분야에서 현안에 큰 목소리를 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논란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서 큰 목소리를 내왔고 이 목소리들이 이 대통령실의 국방 안보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맞서는 군으로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발언 논란들이 지금 뜨겁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제 말로 다시 옮길 필요는 없는 발언들인데 사실 이 신원식 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다. 물론 군 출신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제가 사실 어제 현역 정치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 경우가 있냐 이걸 좀 찾아봤을 때 일단 노태우 정부에서부터는 한 명도 없었고 거의 이승만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 명 정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긴 한데 일단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면 현직 국회의원이 군 출신이긴 하지만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이게 좀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을지. 저런 과거 발언이 청문회 같은 데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홍준표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시장도 지명되기 전에 네. 좀 우려를 표명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치인 출신이 현직 의원이 국방부 장관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 국회 활동 중에도 좀 중립적이랄지 어떤 특별한 색깔을 그러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합리적 처신을 했다면은 조금 가만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신원식 의원을 뭐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그동안 하신 말씀이나 하고 다니는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저는 글쎄요. 그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야 되고 정말 강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네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격한가 이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이고 우파로서 네. 좀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대통령은 그런 분들을 발탁하면 됩니다. 설사 본인과 인연이 없더라도 어떻게 인연 있는 사람만 내각에 발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사람밖에 안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돌려쓰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도 지금 재활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원식 후보자는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발언 정말 옮기기도 힘들어요. 예.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다 우리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본인이 예편했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현직 군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악마라고 하고 무슨 모가지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정광훈 목사 있는 데 가가지고 본인이 또 주장을 해요. 그때는 의원이 되기 전이었다. 예.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의원 대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사까지 나오시고 공부도 좀 하셨을 텐데 네네. 홍범도 장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3년도에 작고하신 분이 김일성 공산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밖에 나가면 초등학생도 압니다. 근데 이런 분을 대통령이 국방부를 맡기겠다고 하면은 통일부 장관도 김용호 장관도 그렇고 너무 내각이 극우 내각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행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너무 좀 싸움닭 이미지가 강해요. 뭐 전사가 되라는 말씀을 진짜 하셨는지 그 이후로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 열성 지지층에는 뭐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을 보실 때 국가라는 게 이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통합하고 국민들과 생각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분들, 가까운 분들로 내각도 채우는 게 옳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 제야 투쟁가로서 격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긴 한데 전주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 발언 사실 조금 수위가 높다고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명은 했지만요. 근데 뭐 최근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잘 싸워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번에 저희가 좀 취재를 했더니 정무 능력 뭐 싸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중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발언과 좀 엮어서 생각해 보면요. 본인이 과거의 발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에서 또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정말 그 대북관, 어떤 국방관, 또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것을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사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력도 약화가 됐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저자세 외교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철저한 국가관과 신용을 가지신 분이 당연히 와야 된다. 예. 과거 발언을 문제를 삼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자다고 얘기한 그 고용주 전 그 원장의 그 사건도 결국은 이게 다 파기환송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러한 발언 자체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발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민주당이 예상한 바와 같이 어떤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또 뭐 보여주기식 뭐 인사랄지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이러한 목적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를 들어서 누구 추천이다 이런 것은 흠집내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회전문 인사, 뭐 캠코더 인사 뭐 이런 것을 뭐 굳이 얘기를 꺼내진 않겠습니다만 예, 예. 정말 그 민주당이 어떤 그 개각 인사를 보고 나서 흠집내기를 하려기보다는 예. 인사청문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네.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사실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문회도 이렇게 정쟁의 장소가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 후보자들이 또 충분한 역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야당 의원들도 준비를 하시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청문회에 대한 청문회를 네, 예.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발표된 이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 3시에 그 인사 발표가 나기 전부터 뭐 야당 지도부 이미 이 셋을 두고 여러 평가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에 뭐 발표한다고 그런다면서 대안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대안이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는 좀 비판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그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받는 개각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개각 단행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당에 봤을 때는 이 인사는 구한말 인사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주 의원님께 이번에 반겨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보면 훌륭한 분들이다. 물론 훌륭해서 훌륭하다고 하진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박성준 대변인도 뭐 구한말 인사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평가하는 것이 거. 답정너식의 태도다. 네네.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 예. 너는 부적격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과연 뭐 아무리 야당의 지금 긴급한 뭐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도 철저히 또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여당, 야당 모두 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예. 송곳 검증을 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평가는 그분들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성과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예. 과거에 어땠다 이걸 가지고 저는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빠른 것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예, 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인사다. 이 이종섭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 한민수 대변인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저희들이 해임을 요구하고 네. 해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일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제가 또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에서요. 결국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이종섭 장관을 신원식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교체하지 않겠다. 사표 수리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인사청문회 끝나는 한
한 달 정도 뒤까지는 지금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럼 다시 탄핵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의 입장은 지난 주말에 이제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지금 여러 가지 이종섭 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런 장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상번 사건과 군사보호법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재검토 지시했다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내용을 뭐 실토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즉각 해임해라. 더 이상 이분이 국방부 장관 맞지 않다 하고 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지금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고 새로 이제 신원식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저희는 꼬르자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당 입장은 있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전 의원님도 말씀하고 청문회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도 있고 제기를 했습니다만 10대 불가사의를 냈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인 위중이 3가지를 하고 법 위반도 7가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뭐 다 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그냥 바로 임명 강행하십니다. 이게 뭐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3분 지금 나오는 의혹들 가지고 글쎄요. 야당이나 국회 청문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들, 여러 의혹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은 또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인사청문회에서 그럽니다. 저분들 다 그래요. 무슨 의혹 언론이 제기하고 앞으로 이제 청문 절차 들어가면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자들이 묻습니다. 여기 해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문회 가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청문회 가서 소상히 밝힙니까? 본인 주장하거나 아니면 묵묵부답하거나 자료 내지 않습니다. 정말 자료 한 건도 안 냅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루나 이틀 두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고 바로 또 임명 강행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폭주를 1년 반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저는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3분의 능력이랄지 이것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의석수 많다고 뭐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오죽하면 당대표가 단식하겠습니까? 이런 점들도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짧게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원내 지도부가 탄핵을 너무 늦게 주셨다고.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그 해당 언론사에다가 이제 정정 보도를 좀 요청을 하고 사실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결정을 하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 소추안을 그 발의안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그렇게 늦는다고 화를 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군요. 김구희 실장님. 어쨌든 다시 조금 전선을 워낙 넓혀놨는데 좀 신원식 후보자로 조금 다시 좀 좁혀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 소추안 제출하는 거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 지금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읽혔는데 이 탄핵안을 추진하면 이게 국방 공백이 생긴다고 여권에서는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지통솔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면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탄핵 의결당한 국방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탄핵된 다음에 몇 달 정도 걸려서 다시 이제 복귀가 됐는데 16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방장관이라는 우리 국군을 통솔하는 그런 수장으로서의 그 국방장관을 탄핵으로 몰아가서 직무정지라는 공백 상태를 놓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으로서도 일단 여론의 역풍을 맞을 저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 함수 대변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당대표는 왜 안 했느냐라고 따져 묻을 수 있고 원내대표부에서는 이건 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저는 탄핵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야당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탄핵 이후에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냥 정쟁의 도구로서만 이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좀 대범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새로운 다음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동안만 지금의 이종섭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 이 상황에서도 이 차상병 사건을 뭐 계기로 해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직 지금 이종섭 장관이 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이분을 무리하게 탄핵을 붙여서 직무정지 시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실 국정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건 민주당도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은 이제 안보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대통령은 이제 수리를 안 하고 후임 장관의 임명 때까지 지금 계속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제 북한이 북러 회담 중에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를 쐈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이종섭 장관이 법사에 왔었습니다. 그렇죠. 법사에 나왔을 때 사실 함부로 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12시쯤에 급하게 메시지를 받고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 5분 정도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와 긴밀하게 또 소통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이종섭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공백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정국이 열릴 것이고 각종 의혹도 제기가 될 건데요. 이 이슈는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 이제 구속영장 청구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18일 이재명 영장 대표실로 간 단식.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인섭 전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검찰이 어제 2014년 정진상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정진상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냐 이렇게 했더니 당시 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모 씨가 그렇게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 같은 경우 또 어제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계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 2층을 뭐 당시 시장실이 있는 곳 이곳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인섭을 도우라 지시한 사실 없다.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에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법정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이 증언을 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 싶은데요. 이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사건과 달리 관련자들 수사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김인섭 로비스트로 지목되고 있는 김인섭 전 대표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당시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가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긴 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는 다만 재판은 진행해 나가다 보면 오락가락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에 상당히 유리한 증인이 진술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또 다른 정황이나 진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판을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진행을 하므로 결론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담당자였던 공무원이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진술로만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항변하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든지 네네. 특히나 개발 이익 중에 1,000억 원 상당의 R&D 부지를 확보했다 등 실제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법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아마 검찰과 피고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황과 진술이 반복될 텐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은 관련자들 수사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증인이라고 해도 법정에 섰으면 진술을 할 때 선서를 하고 당연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위증의 거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죠. 민사재판과 다르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공소 사실을 들은 피고인 측이 공소 사실을 부인할 때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반드시 그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야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그 참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의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참고인이 법정에 나온 기회에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라고 묻고 직접 증인의 입으로 그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함과 동시에 나온 기회에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제 출석했던 공무원 김모 씨의 경우에 피고인 측의 탄핵 신문이 충분히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되지 못했다면 다음 길에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법정에서 현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과정을 거쳐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므로 양측의 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이렇게 그러면 저기 정진상 전 실장 입장문을 보면 어쨌든 이 공무원이 검찰에게 압박을 받아서 이런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읽히는데 그럼 이 성남시 공무원이 자기가 허위 증언을 해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압박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검찰이 물어봤고 이분은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이거는 뭐 이분 진술뿐만 아니고 다른 또 우리 박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다른 또 증인도 나와서 진술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도 뭐 신청한 증인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코멘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백현동 사건의 이제 본류라는 게 저들이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정보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진술이 나올 때는 그 본질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들, 그 뭐 식품연구원 부지 처음에 이걸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그건 뭐 문서들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 때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라 그런 문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매각을 촉구를 하고 그러면서 국토부가 또 성남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그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공문들을 보내왔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정말 부당하게 이재명 시장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나 이렇게 그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느냐 이런 걸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김인섭 씨 구속됐는데 로비스트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로 얼마를 뭐 뇌물을 받고 가는데 이게 일부가 이재명 시장 측에 걸러내졌다는 의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또 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걸 밝혀야 되겠죠. 이미 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시작도 되기도 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이제 물론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나오면서 재판 시작도 되기 전에 어떤 뭐 많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 모두 6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제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지금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 오는 18일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도 상당히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여당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결국 부결시킬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전주혜 의원님 그 18일 날에 지금 청구를 하면 지금 정기국회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언제쯤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직 본회의 날짜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체포 동의안의 어떤 그런 제출 시기에 따라서는 뭐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뭐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다고 하면 제출 시기는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은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8월 17일에 백현동 관련한 검찰 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죠. 그리고 또 대북성공 관련해서는 9일과 12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영장 청구를 아니면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좀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남은 것은 기소인데 기소 전에 이제 영장 청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올 텐데 다음 주에 오느냐 아니면 다다음 주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9월에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표결까지 9월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10월로 미뤄지는 거지. 사실 이것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청구 시기에 따라서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본회의 날짜가 그리고 아직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자꾸 제가 어려운 거 여쭤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쨌든 지금 뭐 9월이든 10월이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제 보니까 한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은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돼. 당론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한 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결시키는 겁니까? 부결시키는 겁니까? 보이콧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일부 다 이제 의원들이 뭐 방송이랄지 나가서 본인들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체포동의안이 뭐 일단 검찰이 넘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진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하셨죠. 법조 기자들 물어보니까 최근까지도 저랑 통화했던 법조 반장들은 뭐 두 건 다 실제 혐의로만 보면은 검찰이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 입증해냈다는 거나 보면은 영장 청구 쉽지 않을 겁니다. 청구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저한테 한 얘기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민주당 대변이니까 그런 게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답정 기소, 답정너처럼 영장을 청구할 거로 봅니다. 근데 10월에는 못 할 거예요. 10월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자체가 잡혀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기국회 막판까지 간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글쎄요 그렇게까지 끌지는 않을 것 같고 9월이면은 18, 20 제가 알기로는 21일, 25일 정도가 본회의가 잡힐 겁니다. 잡혀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면 18, 20은 19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 일정 때문에 안 잡힌 거고 18, 20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그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관례상 뭐 자기들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권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청구를 한다면 며칠 있다가 넘어오고 하면은 뭐 9월 중에 본회의 21일쯤이나 보고가 된다면 그 이후에 표결을 하는 그런 걸 할 텐데 저는 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언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검찰이 그동안 정말 숱하게 한동훈 장관까지도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차고 넘친다. 무슨 토착비리다. 얼마나 험한 말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혐의 입증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수사 그만두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제발 영장을 비회기 기간에 쳐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열지 말고 국민의힘이 다 요구했어요. 우리한테. 국회 열지 말고 이재명 대표
그 발로 걸어가시오. 당당하게 영장 실시나 받으시오 했습니다. 예. 그거를 대표가 6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3달 돼가고 있죠. 네네. 그 사이에 그 수많은 혐의가 넘친다고 한 검찰은 영장을 결국 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가 가서 이 대표가 걸어가서 영장 실시나 받겠다고 했는데도 네네. 그러고 이제 9월에 들어와서 이 정기국회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 어쨌든 검찰이 언제 청구할지 그리고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지는 사실 딱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이제 봐야겠지만 실제로 네. 이제 체포동이 온다면 예. 당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갈 텐데요. 가면은 이제 한민수 대변인도 사실 지금 입장을 내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기표소에 가서 무기명 투표하는 겁니다. 무기명이죠.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해놓은 약속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또 그걸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심지어 당론으로도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저걸 번복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변수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오늘 15일 차인가요? 이 단식이라는 변수가 이제 저는 중요한 변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화 돼 있고 체포동의안이 오는데 당연히 이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무 죄가 없고 자기는 결백하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당당하게 살아오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는데 예. 왜 그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예, 저 예. 단식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미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친명계 강성 의원님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깃발을 들고 있어요. 예. 이거 절대 가면 안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당론으로 해야 된다. 아예 그냥 그 의결 정속수를 채우지 말자. 이런 식의 지금 고해성사 양심 고백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릴레이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른바 비명계라든지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심리적 압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제가 뭐 폄훼해서는 안 되지만 단식의 결과적인 정치적 그 효과는 바로 그 가결표를 던지려고 생각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과 저는 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네, 저는 이제 그 영장 청구가 만약에 이제 가정적인 건데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워딩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가결을 해달라. 예. 근데 이제 그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가정입니다만 가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영장 청구 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는다?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입을 막기 위해서 왔다 갔다 지금 진술 번복을 하고 있고 회유라는 그런 재판부에서의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증거가 뭐가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거죠. 이 도지사 명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명의의 대북 방문 요청 이것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것을 북한에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직인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찍었어요. 네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300만 달러가 북한에 넘어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아마 이런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사 기록도 안 본 민주당이 무슨 근거로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진짜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오히려 체포동의안 가결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법원에서 영장의 발부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수사 기록을 보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말 이 말로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반박 안 할 수가 없어서 짧게, 정말 짧게 예. 하겠습니다. 저게 증거입니까? 아니 판사까지 하셨는데 아니 저 방북 요청하는 거가 3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납해줬다는 그게 연결이 됩니까? 저는 정말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의 김문수, 남경필, 손학규 지사 다 방북 추진했습니다. 그분들도 방북 비용 누가 대줬습니까? 저는 저거 연결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 비법조인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유력한 정황 증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변호인이 운전면허증과도 지금 운전면허증 경찰청장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문을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알고 도장을 찍었죠. 그러면은
전제 사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300만 달러가 가고 안 예. 가고를 떠나서 그러한 정황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이런 법적 어차피 이 문제도 지금 가진다는 사실 것이죠. 지금 법조에서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 아니시니까 재판 예. 검사들이 좀 밝혀보세요. 예, 이제 재판에서 앞으로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거 뭐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지금 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저희가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벌써 오늘로 단식이 15일 차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 도대체 건강 어떨지도 참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직접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일째 검사에서부터 전해질 불균형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어제부터는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도 상당하여서 의료진들은 이후부터는 모니터링을 더 자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 대표의 건강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보셨는데 조금 전 막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여당의 주요 인사들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물론 오늘 찾아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내년도 나라 삶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좀 단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방탄단식이다 이런 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단식 중단을 요구를 한 건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요? 건강 악화라는 것을 또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신 것은 아니시고 그렇죠. 그래도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게 또 뭐 그런 수사는 수사고 뭐 재판은 재판이지만 또 당대표로서 사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서 당대표로서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좀 정기국회가 원활히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또 메시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도 좀 짧게 좀 짚어볼 텐데 국민의힘이 이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의혹 녹취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 이어서 이 관련 내용을 다뤘던 이 시사 라디오 진행자들까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서 당 소속 대선 주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는 시사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옥죄한다면 어떤 언론이 자유롭게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여야가 굉장히 공방을 벌이는 부분인데 지금 라디오 진행자까지 고발했고 조금 전 속보 보니까 JTBC를 검찰이 또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있어요, 지금.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은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배임수 증제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침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가 끝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다 보니 일반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고발도 했고 고발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검찰은 당시 인용 보도를 한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배후에서 조정한 조직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특히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고발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그대로 방송했다는 취지인데 예.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미필적 고의 여부가 인정될지가 쟁점인데 인용 보도의 경우에는 인용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음은 물론 팩트 체크라고 하죠. 반대되는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충실하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혐의를 입증해낼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주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2가지를 전해드리는 핫투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번 보시죠. 네, 딱 실루엣만 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 2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첫 예방이기도 한데 현장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좀 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잘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김우식 전 실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 총선 얘기도 조금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김기현 대표가 보수 출신의 전 대통령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태도 묻고 그다음에 지금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도 전하고 지금 또 초청을 한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행보로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다. 과거는 이제 MB 대통령도 예방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총선을 얼마 안 남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이른바 친박계라고 하시는 분들의 정치 활동 재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가십성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가십인가요?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가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유일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그때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후보내자까지 맡아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집권여당의 대표가 우리 당 같은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는 그 순방이나 예방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봐주신 게 맞고 다시 저 부분이 뭐 친박계 뭐 이 정치 후보자들의 어떤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연결시키기는 이제는 좀 철이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한 저로서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뭐 당연한 행보다 이렇게 보는데요. 글쎄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예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총선 때도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그때는 옥중에 계셨을 텐데. 근데 그것도 영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께서 저는 일선 정치 행보를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설사 무슨 누구에게 마음을 실어준다고 해도 뭐 크게 그분의 당선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모습이 보이면 정말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수도권 나오신 분들은 악영향이 더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행보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본인이 데리고 싶다는 표현은 그렇고 같이 일했던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와서 15년 만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도 아니 본인이 5년간 수감돼 있었는데 그동 그 얘기를 오지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볼 때 그거야말로 진짜 다시 한번 분노를 키울 수 있는 말씀이신데 MB 대통령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분위기, 브리핑은 있었지만 실제로 어땠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직구시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예방에 김기현 대표와 함께했던 박대출 정책위 의장에게 제가 오늘 아침 직접 모닝콜을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것 자체도 참 오랜만이기도 했는데 어제 만났을 때 좀 분위기는 어땠고 건강은 또 좀 어땠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1시간 가까이 금세 지나갈 정도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그런 한강의 기준, 천막 당사 시절에 또 선거 여왕으로서 당을 재건한 얘기들, 그런 추억 곁들인 얘기들이 많이 주고받았고요. 격려 또 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또 애정그리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차례 웃음이 나오고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 시절에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55분을 두 분이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55분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고 그때는 퇴원하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이제 말대로 계셨다. 어제 윤 대통령께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만남이 추진되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오시기 전에 아마 우리 김기현 대표님하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 뵈면은 모시고 싶다는 말씀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박 전 대통령 만나고 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핫투 두 번째 주인공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반려동물 사랑.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식용 종식에 대한 메시지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죠. 앞으로 모든 개는 또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과 같이 친구가 돼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불법 개식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들과 같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식용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법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였는데 그런데 내부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개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또 이걸 법으로까지 해서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현재 국민의힘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 전했고 저희가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하루 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